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쨌든 구독자 1만 명을 달성을 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이런 행사를 준비했는데, 또 행사를 공지하고 나서 구독자가 또 금세 6,000명이 또 늘어서 벌써 1만 6천 명이 됐더라고요. 일단은 다솔 절세TV는 사실 다솔이 홍보 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은 계속 안 하다가 일반 국민들이 너무 세무적으로 여러 정보가 전달이 되고 있는데, 정말 상속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좀 정보가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대표님의 뜻에 따라서 유튜브를 저희가 개설을 하고, 이렇게 구독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저희가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저희 오늘 이 다솔 이벤트는 저희 또 안순남 대표 세무사님을 또 메인으로 해서 모신 거니까, 일단은 안순남 대표 세무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실물이 더 나아요? 유튜브가 더 나아요? 실물이 더 나아요? 지난번에 강의 한번 했다가 강의 중에 잘난 척 한번 했다가 제가 혼나가지고 오늘은 잘난 척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해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 어때? 분위기는 괜찮아요? 네, 원래 강의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인테리어를 할 생각을 했는데, 인테리어 하시는 분께서 이 아이디어를 내주셨어요. 이게 플라자를 만들고 회의실을 만들고 상담실을 만들어서 여기 다 터지면 50명이 들어가는 강의실 공간이에요. 그래서 마침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광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외부에서 안 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안론용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 유튜브를 촬영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강의를 너무 많이 나가고 또 대외적으로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주제별로 좀 이렇게 찍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유튜브로 보게 하면 어떨까? 그리고 저희들도 홍보 광고도 되고 그런 목적 때문에 했는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을 줄 알았으면 작년에 했었는데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마케팅 회사에서도 6월 말까지 아마 1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데 3월 4일 날 1만 명을 달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회사에서도 놀래고 저희들도 지금 놀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걸 기획을 해서 하나하나 내보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저희 이제 전체적으로 다 스케줄이 있는데 이 스케줄에서 뺀다는 자체가 쉽지는 않았는데, 호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먼 길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처음 만남이지만 편안하게 오늘 토크쇼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증문즉답이라는 것은 법륜 스님 정도의 경지에 가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세무상 이런 것을 증문즉답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 근데 여기서 오신 분들이 오늘 어려운 거 질문하시면 안 되겠죠. 좀 수준을 저한테 맞춰주셔야지, 여기 와서 다른 세무사들한테 세 군데 갔는데 대답 못하는 질문 막 계속 해버리면 머리 쥐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쉬운 질문 중심으로 해주시고, 개인으로 나중에 직접 면담 상담해 주시면 제가 할인해 드릴 테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약속을 하고 어려운 질문 안 하기로, 그리고 하면서 오늘 한번 증문즉답을 테스트를 해보고요. 이게 반응이 좋으면 더 많은 인원 가지고 증문즉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힘차게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오프라인 증문즉답은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저희 먼저 이렇게 질문을 주셨었어요. 그 중에 저희가 일단 5개 사례를 뽑아서 화면에 띄우면서 증문즉답을 할 거고요. 대표님하고 저랑도 아직 정말 회의를 안 하고 정말 증문즉답 하려고 질문에 대해서 뭔지도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다 5개는 증문즉답 할 거고, 여유 시간이 되면은 5개의 선정되지 않은 질문들 중에 저희가 또 추가로 증문즉답 할 거는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내가 질문을 했는데 안 됐거나 아니면 내가 추가적으로 오늘 답변 들으면서 궁금증이 또 생기실 수 있잖아요. 1부 끝나고 쉬는 시간 중에 저희가 포스트잇을 드리면 거기에다가 질문 적어주시면 저희가 붙여놨다가 바로바로 떼서 증문즉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본 콘서트를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이번에 타이틀이 절세 부자였어요. 절세 부자. 저희 이름은 뭐 다솔 세무TV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 타이틀은 굳이 절세 부자로 잡았습니다. 절세 부자라는 타이틀이 참 재밌는데, 이게 절세를 잘해서 부자가 된다는 건지 아니면 절세를 잘하는 부자들의 이야기라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 하셨는데, 저희 댓글에도 있어요. 뭐 안원용 변호사가 안순남 세무사 아들이냐 뭐 맞냐 이런 댓글도 있던데 보니까 닮았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네, 저희 부자라는 타이틀이 이제 여기 오신 분들 다 절세해서 부자 되시라는 의미도 있고, 저희가 또 대표님하고 제가 또 부자 관계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절세 부자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적인 답변은 대표님 위주로 답변 드리고, 제가 강의 유튜브 올릴 때도 다 법률적인 거 많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법률적인 답변을 보완하거나 할 때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상속세로 인한 세금 폭탄 피하려면 대표님이 이번에 강조하셨던 게 뭐예요? 사전 증여해라. 사전 증여해라. 그래서 대표님은 과연 사전 증여 많이 하셨냐? 아니, 남들 보고는 사전 증여하라고 하면서 그러면 대표님은 하셨냐? 이런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이제 안은영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세무사를 먼저 합격하고 다시 로스쿨 가서 변호사 자격을 딴 건데, 세무사를 합격하고 그 해 수습을 마치고 나서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양도소득세를 몇 번 내보셨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한 번밖에 안 낸 거예요, 제가. 그러면 아버지가 돈이 얼마 있다는 거 감이 오겠죠? 네, 내가 얼마큼 재산이 있다는 것은 세무사로서 가늠이 가겠죠? 네. 그래서 제 전체 재산을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증여는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안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증여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매칭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을 살 때 얼마를 모았는데 3억 샀는데 1억이 부족하다. 그거는 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차용증 쓰고 대신 갚아야 돼요. 2억까지는 우리가 이자 안 받아도 되잖아요. 2억 넘는 거는 법정 이자율대로 받고 빌려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딸내미는 결혼했는데 똑같이 집을 사서 갈 때 저희들이 지원해줬고 대출해주고 이자를 지금 받고 있어요. 아들도 똑같이 할 겁니다. 네, 해준 건 없습니다. 실제로 증여세 신고 저도 한 번도 안 해봤고요.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신 양도세 신고 한 번 해보셨다 했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보시다가 양도세 신고 처음 할 때 되니까 신고 기한 마지막 날까지 신고를 안 하시고 계셨어요. 당신께서는 어쩌면 오히려 양도세 신고를 본인 거는 신경을 못 쓰시고 남의 것만 잘 봐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저한테 증여는 하나도 하신 게 없지만 어쨌든 물고기 잡는 법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세금과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세금을 안 내는 증여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사전 증문즉답을 하나씩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질문부터 받아볼게요. 자, 제가 한번 일단은 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취득한 근린상가 주택을 2023년까지 보유해 오다가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 건물을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표기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건물을 사셔서 지금 이제 멸실하고 공사를 하는 중이에요. 아직 건물이 준공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자가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2003년에 취득하면서 실제 계약서는 분실하였지만 대금 지불 내역은 명확히 기록된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서는 없지만 내가 계좌이체를 한 그 내역이 있던가 영수증은 갖고 있던가 둘 중 하나겠죠. 신축 건물 공사금으로 토지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로 하는 것과 증여로 하는 것 등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이 이렇게 딱 돼 있을 때 저희 전문가들은 이 질문의 의도를 빠르게 파악을 해야 돼요. 의도를. 그래야 저희가 빠르게 정확한 답변이 나갑니다. 이분께서 지금 계약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계약서가 분실됐으면 저희가 어떤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잡을 것이냐 라는 포인트가 중요한 거고, 그러면 계약서가 없으면 실제 지불한 대금으로 계약 취득가액을 잡을 수 있냐, 아니면 세법상 다른 취득가액을 인정할 것이냐, 그게 쟁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뒤에 부담부 증여, 단순 증여가 나왔는데, 부담부 증여를 하면 아시지만 채무만큼이 양도로 봐서 양도세가 나오니까 거기서 제 필요 경비가 문제가 되겠죠, 취득가액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분께서는 계약서가 중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취득가액이 너무 낮으면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부담부 증여를 안 하고 그냥 증여를 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한 가액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우선 환산취득가 부분부터 대표님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얘기한 대로 취득가액은 옛날에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보면 우리는 이 기준시가 과세 체계로 2006년 10월 말까지 살았어요. 그 기준시가 과세 체계에서는 누구나 다 다운계약서를 썼어요. 대통령 후보도, 국세청장 후보도, 감사원장 후보도, 다 다운계약서를 쓰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명 실제 계약서와 다운계약서라는 두 가지 계약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구청에다 내는 다운 계약서는 다 다운해서 썼던 거죠. 등기 권리증이 다 그게 붙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팔려고 보니까 이제 실거래가 제도로 바뀌어버렸죠. 바뀌어버렸는데, 자, 등기는 다운 계약서에 의해서 등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제 계약서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갖고 있지 않은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 다운 계약서를 써서 등기를 했는데, 자, 2006년 6월 1일부터 거래가액이 우리 등기부등본에 부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2006년 6월 1일부터는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에, 예, 그 등기부상의 거래가액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만약 계약서를 분실한다 하더라도 그 거래 금액이 나오죠. 만약에 그 이전 거라면 어떡할 거냐 이 문제죠. 그런데 검인계약서를 구청에도 보관하고 있잖아요. 등기소에 보관을 하는데 우리한테 내주지는 않습니다. 세무서에서도 갖고 있질 않아요. 그랬을 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취득가가 잘 모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첫 번째인데요. 자, 첫 번째는 우리 국세청에서는 세법에서는 환산 취득가라고 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환산 취득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지금 양도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 이게 분모가액이고 분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예요. 기준시가의 비율만큼 올랐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억에 거래했어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6억이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3억이요. 그러면 10억 곱하기 6분의 3. 그럼 얼마죠? 산수가 잘 안 되시죠? 5억. 네. 5억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준다 이 뜻이에요. 근데 내가 계약서 실제 거래 금액은 4억이에요. 그럼 계약서를 실제 거래 금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해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유리해요? 느낌이 오죠? 예. 그럼 환산가를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바득바득 내 계약서를 가지고 들어가서 세무사님한테 보여준 분들이 있어. 그럼 세무사님은 이미 계약서를 봐버리는 순간 환산가액 처분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계약서를 봤으니까. 나는 실제 6억 줬어. 근데 환산가액은 5억이라고 그래. 그럼 나는 계약서를 내는 것이 유리해요? 환산가로 하는 것이 유리해요? 계약서를 내는 것이 유리하잖아요. 예.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집에를 갔다 와야 돼. 그리고 찾았다고 그러고 갖고 와야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계약서가 분실되더라도 환산가가 높으면 환산가를 쓸 수 있다. 자, 문제는 검인계약서를 다운계약서를 썼는데 실제 계약서는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검인계약서 상관없이 실제 계약서가 보관되어 있으면 실제 계약서대로 양도세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제 계약서가 있으면 그걸 세무서도 인정한다고 했더니 어떤 분들은 그거를 지금 와가지고 이게 원래 계약서대로 쓰신 분이 있어요. 그 원래 계약서로 쓰시든 다시 있는데도 업을 시켜서 쓰시든 그 계약서는 세무공무원들이 딱 봤을 때 금방 제작성된 계약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절대 계약서를 다시 쓰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써서 허위로 높여서 쓰시면 이걸 국세청에서 문서 검증을 시켜요. 검증을 시키면 이게 몇 년도에 작성된 문서인지를 국세청에서 알아내요. 근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고액으로 써가지고 탈세되면은 검찰에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 제작성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계약서가 지금 분실됐는데 지금 이 질문처럼 내가 돈을 지급한 근거들이 있는데 근거들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대금을 지급한 것을 통장으로 이체시켜서 명백히 드러나면 그거는 드러난 거예요. 또 영수증을 받아 놓으셨는데 그 영수증이 그게 대금에 딱딱 맞아 떨어지면 그것도 증거가 되겠죠? 문제는 수표를 인출했어요. 수표를. 자, 수표를 인출했는데 수표를 인출한 것에 이의서된 금액이 명확히 드러나야지 누구한테 갖다가 나오지 수표 인출된 거는 명백한 건 아니에요. 자, 문제는 몇 년 지난 것들은 수표를 인출했는데 은행에서 그 이 배서된 내역을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진 않아요. 그래서 수표 배서된 것 가지고는 객관적인 명백한 증거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근데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요게 어떤 것인지는 더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 본인이 공사 대금을 취득가액을 실제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는 전문가한테 한번 검토 받으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와서 검토 받으시고 자 어쨌든 이것이 이제 입증됐다고 가정해봐요. 가정해보고 순수증여가 좋을지 부담보증여가 좋을지는 물어보신 분의 연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분이 향후 상속세 대비를 한 증여를 치면 보세요. 부담부 증여의 세금은 양도소득세잖아요.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요? 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유자가 내는 거는 소유자의 자산가액이 낮춰지는 거죠. 줄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세를 대비해서는 어떻게 돼? 증여자가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지. 내 자산가액을 줄이는 거니까. 상속세 증여세를 대비해서 본다면. 그 다음에 증여를 해버리면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내야 되는데 자녀들이 돈을 낼 능력이 안 되시잖아 또 증여를 또 해주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부담부 증여로 뭐 연부연납을 한다지만 그걸 마련해서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수 증여와 이게 부담부 증여는 세부담 비교도 중요하지만은 누구 재산을 더 줄이는 것이 맞느냐. 그 다음에 아들한테 만약 이걸 내는데 연봉 한 5, 6천밖에 안 돼. 근데 증여세가 5억이래. 그러면 1년에 1억씩을 내야 된다 하면 돈 감당이 안 되잖아요. 못 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녀한테 주면서 그렇게까지 증여세를 연부연납으로 낸다 하더라도 부담이 못되게 내는 것은 아들 입장에서는 거부하는 거죠. 부모님이 준다고 하면 나는 그거 낼 힘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형편을 고려해서 판단할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이것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또 증여를 해주는 방법 중에 제가 가족법인 얘기를 늘 했잖아요. 가족법인에서 주는 방법이 있고 지금 이 경우에 땅값이 너무 많이 급등을 했다고 그런다면은 건물만 증여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 건물만 증여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걸 전체를 다 놓고 한번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녀가 능력 있으면 일부 매매를 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에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꼭 부담부 증여가 좋으냐, 순수 증여가 좋으냐, 이것만 갖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다각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우선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저도 이제 좀 보면서 답변을 드릴게 저희가 지금 보면 신축 건물 공사금으로 토지담보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담보로 지금 공사대금 뭐 한 10억이든 20억이든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담보대출을 받아서 건설자금을 하고 계시겠죠. 그러면 저 상황에서 저 부채는 당연히 인정되면서 이제 저희가 부담부 증여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거를 자녀가 받았을 때 대표님 말씀대로 증여세를 과연 그러면 부채 공제하고 나머지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가? 왜냐면 요즘 담보대출 이자율 제가 보니까 4.5%, 4.8%더라고요. 근데 기대 수익률 아시지만 뭐 2% 정도잖아요. 그것도 공실이 안 날 때 얘기고. 그러면 지금 증여세도 연부연납해서 부담인데 저 담보대출 이자율이 과연 임대 수익으로 커버되는가? 고정 수입은 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거고 물론 단순 증여를 하게 되면 이자 부담은 누가 지죠? 부모님이 지죠. 그럼 부모님께서는 건물 다 줘버리고 땅 다 줘버리고 부채는 뭘로 갚으세요 사실? 그게 또 문제예요. 부채는 갚을 다른 자산이 있는지 저 이자 수익을 임대 없이 이자 비용을 다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상담을 다 해보면 세무적인 것만 처음에 생각하고 오시거든요. 당장 내 세금 어떻게 줄이나만 알고 오시고 유튜브로 그렇게 공부하시고 오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실제로 실행하는 거를 끝까지 보다 보니까 부채에 대한 부분, 이자 상환에 대한 부분, 임대 수익에 대한 부분까지 끝까지 기장을 하면서 저희는 끝까지 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면 거기까지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당장 부담부 증여하면 세금 줄어든다는데 이렇게만 하고 오세요. 근데 건물 관리라는 게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방향성까지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 공사대금을 부채로 하는 거는 문제는 없지만 고려를 사실은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사실 더 끝까지 가보면 저희가 토지는 그대로 놔두고 건물 명의만 자녀 명의로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또 하는 컨설팅 중에는 건물을 차라리 자녀 명의로 해서 임대 수익 전체를 자녀 쪽에 몰아주고 자녀는 부모님께 지료를 주던가 아니면 지료에 대한 증여세를 그냥 내던가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거든요. 지료는 어떻게 증여세를 계산하나요? 라고 하면 세법에서는 저희 토지 가격의 100분의 2%를 계산합니다. 2%에 대해서 5년간을 계산을 하고요. 그 한도가 1억이에요. 그래서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10억 정도에 대한 지료가 2% 하면 2천만 원 나오고 5년 하면은 1억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물론 지금 여기 있는 지금 케이스가 10억까지는 훨씬 오버가 될 테니까 적정한 예시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도 지료에 대한 부분을 잘 산정을 해서 차라리 지료를 줘가면서 증여세를 맞으면서 건물에 대한 임대 수익을 몰아주면서 조금은 더 천천히 증여를 진행하는 것도 자녀에게 충분한 재원이 있어야 토지에 대한 지금 증여세 연부연납을 하든 취득세를 내든 재원이 마련되는 거니까 오히려 고객의 니즈를 좀 저희가 시기는 좀 더 늦어졌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게끔 바꾸는 게 또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가주택 매도 시 주택 부분을 근생으로 변경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사라지는데 절세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조금 더 질문을 구체화시켜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상가주택이라고 한 거는 겸용주택을 말씀하는 거겠죠. 1, 2층은 상가고 3, 4층이 주택이고 보통 3, 4층은 다가구일 거예요. 다가구인 형태에서 주택 부분을 근생으로 변경한다. 매수자들이 보통 주택 부분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니까
주택 부분 근생으로 용도 변경해달라. 그래야 대출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할 거고, 이 매도자분께서 주택이 비과세인지 비과세가 아닌지에 따라 의사결정은 달라질 거예요. 주택이 비과세냐 아니냐가 왜 중요하냐면, 주택이 비과세일 때는 저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아시다시피 거주 요건 다 충족하면 80%까지 되는데, 만약에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해버리면 그거에 대해서는 계약일에는 주택일지라 하더라도 양도일에 상가면은 주택으로 안 보겠다라고 이제 작년에 저희가 해석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비과세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80%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라는 거를 결국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표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얘기가 바뀐 것이 아니라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재작년에 바뀌었어요. 22년 10월 20일자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용도 변경만 했는데 멸실도 바뀌었어요. 12월 달에 다시 멸실까지 추가됐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주택으로 양도 계약일 현재 주택이고 잔금일 현재는 주택이 아닐 경우에 우리가 이제 비과세를 보통 해줬거든요. 왜 그러냐면, 건설업자들은 9억을 사가지고 지으면서 중간에 헐어버립니다. 사용승낙 써가지고 건물 짓기 시작을 해요. 근데 판 사람은 주택을 팔았는데 나중에 가서 이건 주택이 아니라 나대지를 팔았다고 비과세가 안 돼버리니까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일 현재로 주택이면 주택으로 봐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잔금일 때 주택이면은 매수자는 원래 다주택자 중과세 먹어서 취득세가 중과세 돼야 되거든요. 근데 법인의 경우에 13.4%를 물어야 되는데 법인들이 14.4% 물고 취득세 물면서 또 대출이 안 나와버리니까 이 주택거래가 안 돼버리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겸용주택이라고 그랬지만은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다가구 주택이 다 올스톱 돼버렸어요. 거래가. 이것 때문에. 왜?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 땅 한 60, 70백만 되면은 6, 70억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택이 이게 세금 자체만 한 20억 가까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비과세가 안 돼서 또는 장특공제가 아까처럼 80%가 안 돼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버리는데 누가 거래할 것 같습니까? 거래가 안 돼버리죠. 물론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대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세상엔 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란 게 있어요. 있어요. 근데 있는데 여기서 공개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 또 유권이 또 바뀌어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조건이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계를 짜야 돼요. 왜? 국세청에서 과세권을 행사를 하는데 웬만해 갖고 이걸 과세를 안 하겠냐고요. 그러면 여기 세법에 맞게, 입법에 맞게 우리가 다 설계를 해가지고 짜내야 되는데 그 요건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만 가능하다. 이게 다 된다는 건 뜻이 아니에요. 예, 그 조건에 맞아 떨어지는 것은 매도자와 매수자와 그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전체 우리가 실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그 조건들하고 맞아 떨어지면은 방법은 있다. 꼭 거래를 하셔야 된다면은 거래를 하지만 저희들도 그래서 웬만하면 거래를 권하지는 않아요. 우선 취득세부터 이것이 중과가 좀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바뀌지가 않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안전하고, 급하게 하셔야 될 분들은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전체 조건을 다 맞춰보고 맞다면 한번 실행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답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감정평가 28억 상속부동산 매매 추진 중입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딸, 아들 있습니다. 상속인은 총 3명인데요. 질문 첫 번째가 상속인 아들에게 기여분을 인정해 법정 상속분 외 4억을 주려고 하는데 재산 분할 비율 조정해서 매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정 지분 매도 후 현금을 증여해야 하는지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둘째, 상속인 중 한 명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되는지 라고 해서 동거주택 관련된 게 있는데, 제가 일단 첫 번째부터 좀 질문을 정리해 볼게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상속일 개시하고 6개월 신고기한 이내일 수도 있고요. 신고기한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없는데, 신고기한 이내라고 생각을 하면은 감정평가 28억을 해서 만약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28억에 받아놨어요. 그러고서 파는데 우리가 감정평가는 좀 더 시세보다 낮게 해놨으니까 실제 매도는 35억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상속재산은 28억으로 평가하느냐 35억으로 평가하느냐 부분도 있고, 그럼 내 양도세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런 이슈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질문은 없지만 저희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로는 원래 법정 상속 지분대로 제 전문 그 분야긴 한데, 우리 배우자 있으니까 7분의 3, 나머지 아들, 딸은 7분의 2씩인데 기여분을 조금 더 인정해 준대요.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문데 아들에게 어쨌든
4억 원을 더 주려고 한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재산 분할 비율을 조정할지 아니면 법정 지분대로 받고 4억 원을 현금 증여할지를 물어보셨어요. 제가 굳이 요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법정 상속 지분 비율대로 정리를 할 때는 사실 아들을 더 가져가고 딸 더 가져간 거에 대해서 증여 이슈가 아예 없어요. 어머니가 사실은 본인이 다 받고 그 다음에 상속이 개시되면 또 상속세를 또 내야 되는데 아들, 딸한테 다 몰아줬어요. 어머니가 안 받고. 그러면 부의 이전이 일어났으니까 증여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상속에서는 상속인들이 분할 협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더 가져가고 적고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증여 이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법정 지분대로 받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현금을 어머니가 줄지 형제자매인 딸이 줄지 모르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면 현금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와요. 그럼 굳이 이거를 이렇게 의사결정하지 말고 법정 지분에서 4억만큼을 아들을 더 인정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이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하면 사실은 이거 지분 조절할 것도 없이 어머니가 상속세 낼 때 아들 거 상속세를 그냥 4억 정도 더 내주셔도 증여세 이슈가 없으니까 상속세를 어머니가 아들 거를 더 내준다던가 이런 방식도 다 가능하니까 어쨌든 정리를 한다면 이거를 법정 지분대로 받고 현금 주는 건 조금은 아까운 선택지다. 그래서 지분 협의할 때부터 조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대표님이 한번 답변을 주시죠. 감정평가가 28억으로 상속부동산을 신고를 마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매매를 한다는 뜻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6개월은 지났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감정평가를 28억으로 이것을 했어야 되느냐, 안 했어야 되느냐는 것은 이 부동산을 지금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택이라면, 그 다음에 동일 세대 간에 만약에 상속받은 주택을 된다면은 비과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혀 달라지겠죠. 이것만 갖고 자료를 갖고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어쨌든 상속 재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세무사님들한테 결정하시도록 맡기셔야 돼요. 상속 재산에 따라서, 그리고 언제 처분냐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요거를 감정평가를 시가 대비 80% 잡는 게 나은지 70% 나은 건지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양도세하고 상속세하고 다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문가한테 꼭 상담받고 감정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래서 상속과 양도세를 같이 검토를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지분대로 받아서 현금 증여를 하면은 증여세가 과세되니까 협의 분할할 때 그거를 지분 조정을 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거주택 상속 공제에서는 요건들을 꼭 놓치시는 게 뭐가 놓치냐면은 요게 10년 동안 1주택자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1세대 1주택은 10채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 채만 있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잖아요. 양도하는 집. 옛날에는 리셋 규정이 있었잖아요. 예. 최종주택 팔고 2년 보유를 또 하도록 돼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2022년 5월 10일부터 리셋 규정이 이제 삭제가 됐으니까 지금은 양도일 현재 한 채만 있어서 그게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되는데, 이거 지금 말하는 동거주택 상속 공제는 그 사이에 한 채만 있어가지고도 두 채 있다가 팔고 이게 마지막에 한 채가 10년 이상 보유했다가 안 돼요. 한 채로 10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양도일 현재 동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동거를 못 했다는 거잖아요. 동거를 못한 사유가 우리 법에 열거돼 있습니다. 직장을 이전하면 동거 못 할 수 있잖아요. 봐주는 거죠. 아들이 군대 가버렸어. 군대 가느라고 못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파가지고 요양 중에 있어. 그냥 감기 몸살이 아니라 최소한 1년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 발생했다는 거지. 이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동거를 못한 거는 인정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다시 이제 구체적인 검토를 한번 받아보시되, 아까 말씀드린 1주택 그 요건은 맞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년 동안 1주택 해야 되는지 이것도 검토를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재산 분할 비율 아까 6개월 이내, 저희가 신고 기한이 6개월인데 저희 재산 분할도 그럼 6개월 이내 꼭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저희 재산 분할은 6개월이 넘어도 돼요. 다만 취득세는 반드시 저희 상속세처럼 6개월 이내 취득세는 먼저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재산 분할 비율을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6개월이 경과했고 이미 그때 법정 지분으로 등기를 다 해놨어요. 분할도 협의해놨고, 근데 지금 팔려고 하니까 4억을 더 인정해준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지분 조정을 하면 그거는 저희가 세법에선 증여로 봐요. 제가 아까 재산 분할은 더해도 증여가 아니다라고 표현한 건 등기 등록 전,
그 다음에 6개월 상속 개시 저희 신고기한 6개월 경과 전을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신고기한도 경과했고 등기 등록도 다 법정 지분 비율로 한 상태에서 이거를 법정 상속 지분을 재산 분할 협의를 다시 한다거나 이럴 때는 등기 등록을 하고 나서 변경하는 거니까 그거는 증여 이슈가 똑같이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상속세 신고 기한 전의 케이스고 분할 협의하고 등기가 아직 안 됐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린 거였고요. 그 다음에 동거주택 공제는 이제 대표님께서 다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을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동거를 하셨다면 그 상속인이 그 지분만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상속세 신고를 하실 때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걸 보니까 신고 기한이 경과를 안 하셨을 거라고 저는 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신고 혹시 질문자 오셨어요? 네. 상속세 신고 기한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나서 너무 가족과의 상의는 너무 급하게 욕심이 났잖아요. 아, 예약이 좀 어렵다. 예약이 어렵다고 그래요? 상속 개시일이 언제 됐어요? 2월 29일. 그러면 2월 29일이면 아직 안 끝났잖아요. 매도를 할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매도를 하겠다고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을 부담하고 하는 거. 왜 감정을 받으세요? 수사하고 부동산이 도시계획에 오랜 기간 문제에서 도시지가가 너무 낮았어요. 지금 현재 매도를 시도를 했는데 매매가 계약 체결될 것 같아요? 1년 이내에 아,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고 그 기간 내에는 안 되고 자녀가 몇 분이세요? 아들, 딸 둘? 아들, 딸이 다 결혼했나요? 아들, 딸이 결혼 다 안 했어. 아, 이건 절세 플랜을 뭐 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요 정도로 하고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연락처를 주시면 상황을 다시 보고 한번 플랜을 짜보고 저희가 다시 구체적인 걸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보완을 해드릴게요.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조금 긴데 한번 제가 차분하게 읽어볼게요. 83세 아버지가 미국 국적의 아들 둘, 한국 국적의 딸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사전 증여할 경우 미국 이민을 하지 않고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이민이 83세 아버지를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한국 국적 딸을 얘기하는 걸까 읽으면서 궁금했어요. 하지만 저는 83세 아버지가 미국 이민을 가는 거라고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거주 중인 주택 바포 30억, 오피스텔 동탄 월세 60, 이거는 아마 한 2억 가겠죠. 뭐 1, 2억 갈 거고, 딸에게 증여 계획이 있다고 하고, 해외 주택 60만 불에 구입하고 현재 120만 불 가치가 있대요. 투자용으로 구입했지만 큰 아들이 거주 중이고 큰 아들에게 양도 계획이 있대요. 아버지가 들고 있는 미국 주택을, 해외 주택을 아들에게 판다라는 내용 같습니다. 과거 작은 아들 미국 주택 구입할 때 현금 증여하셨다 그러고요. 4, 6년 전에 딸에게는 2억 원의 사전 증여를 했고 2년 전에는 손자 4명에게 2천만 원씩 증여도 하셨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이민을 하지 않고가 결국 포인트예요. 그러면 뭐 미국 이민을 한다면으로 먼저 가정을 해볼게요. 미국 이민을 한다면 무슨 절세가 되길래 요거를 생각을 하실까? 저희가 어쨌든 증여자도 비거주자고 수증자도 미국 거주자고 뭐 미국 비거주자고 둘 다 미국 계시고 증여하는 재산 혹은 상속 재산이 국내 부동산이 아니라 뭐 해외로 자금을 다 옮겨서 이렇게 할 때는 그거 증여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별도의 증여 이슈나 상속 이슈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것들이 국내 부동산이잖아요. 다 물론 해외 주택은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차치하고 일단 반포 아파트도 문제니까 일단은 반포 아파트가 과연 둘 다 비거주자로 만들고서 증여했을 때 증여세가 없을 수 있느냐 그러면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문제가 될 것 같고 미국 이민을 하지 않고라고 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케이스예요. 연세가 많으시고 자녀분들이 비거주자인 상태, 아들들이 특히 비거주자인 상태인데 요때 절세를 한다면 뭐가 있을까라는 건데 일단 대표님께서 아마 거주 중인 주택, 이 반포 아파트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오피스텔, 동탄역 이거 뭐 딸에게 증여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기준시가든 취득가액도 워낙 낮으실 거예요. 동탄 오피스텔 60만 원짜리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정말 한 1억 5천일 것 같고 공제하고 나면 증여세 얼마 낼 것도 없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큰 어려움이 아닌데 해외 주택에 대한 이런 양도를 할 때 그러면 60만 원 불에 사고 현재 120만 불 2배 올랐는데 양도가액은 얼마로 할 것이냐 이게 국내 부동산하고 좀 다른데 그리고 해외 부동산 해외 주택은 또 약간 단독주택 형태가 있겠죠. 그럼 그럴 때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또 이슈가 될 겁니다. 대표님이 답변 주실 거고 과거에 이렇게 현금 증여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 대표님이 하나하나 답변 주시겠습니다. 83세 아버지가 미국으로 가버리시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세제가 올라서 그렇지 지금 자산 유출이 굉장히 국부 유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 많으신 분들은 처분해서 지금 미국으로 많이 옮기잖아요. 이제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가 상속세가 없잖아요. 호주도 없고. 미국은 지금 150억까지 양가 부모님 계시면 300억까지는 지금 상속세가 안 나오잖아요. 그 언저리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300억 정도 가지면 다 절반이 세금이잖아요. 이게 지금 심각한 일이에요, 사실은. 상속세, 증여세 개편 안 하면 이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자꾸 부자감사라고 하니까 이 부자감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현황에 안 맞는 세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조금 같지 않으신 분들도 그걸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부자들한테 막 감세했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상속세는 돌아가신 그 순간에는 상속세 절세표를 짤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끝나버리니까 딱 타이밍상으로. 그럼 그 전에 사전 증여가 이제 다 모든 것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전에 이루어진다는 건 뭐죠? 증여하거나 고가로 평가되고 있는 것을 처분해서 저가 평가되는 것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바꿔주는 것이 상속세 절세 효과가 생기는데 지금 결정적으로 반포 아파트, 요거는 우리가 말하는 상속세를 가장 많이 내게 만드는 자산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상속세를 제일 많이 내게 만드는 자산이 뭐냐면은 아파트,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예금, 주식, 상장 주식, 그리고 이제 꼬마 빌딩들 다 지금 감정평가를 해버리니까 이런 것들은 상속 재산이 고가로 시가로 평가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요거는 반포 아파트는 다행히 지금 내가 볼 때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셨을 것 같아. 한 채니까. 그러면 요거는 지금 아파트를 사전 증여한다는 플랜은 답이 없어요. 그거는 안 나옵니다. 무조건 요거는 처분해서 상속세를 10년 이상 살았다면 세금이 1억 내외밖에 안 나오거든요. 2억 미만 나올 겁니다. 2억 정도 내고 28억을 손에 쥐고 현금으로 분산해서 주는 것이 최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빨리빨리 결혼을 시키고 얘들이 또 잘 되는 집안은 얘들이 돌싱이 없어요. 결혼도 잘했어. 그래갖고 3남매가 다 가있으면 6명이 되잖아요. 걔들이 2명씩 얘를 낳았다면 12명이 되잖아요. 12명만 가지면 무기 이게. 무기잖아요. 5억씩 줘봐요. 12명이 60억까지 줄 수 있잖아요. 5억 줘봐야 세금이 한 9억 9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수를 갖고 있으면 지금 현금화 시켜서 사전증여를 해버리면 가장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포 아파트는 봉신이 내가 봤을 때 30억짜리 매각해서 세금 1억 내고 내가 조금 수도권으로 바뀌어서 한 10억짜리로 바꿔 체인지하고 현금을 자녀들한테 증여한 것이 가장 절세 방법이 좋을 것 같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해주택입니다. 해주택. 60만 불 나갈 때에 이미 국세청 한국은행에다가 신고하고 나갔어요. 지금 국세청이 사후관리를 받고 있어요. 외환 자체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택을 구입을 했는데 돌아가시면 해외 것도 거주자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재산이 여기 왔다 한국에다 상속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 법으로는 자녀한테 아들한테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어요. 근데 한국 법에서는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줬을 경우 그리고 수증받는 자가 비거주자일 경우라 하더라도 증여세를 물게 돼 있어요. 증여세를 물되 증여 재산 공제는 해줘요. 그거는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거는 증여세는 과세 대상이다. 만약에 증여를 해주는 방법을 하거나 이거를 매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들한테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 대금을 국내로 갖고 들어야 돼요. 국기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양도소득세를 또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교해서 증여세가 더 우리 국내에서 증여세가 나은지 양도세가 나은지를 따져 보셔야 돼. 근데 미국에 있는 아들이 결혼하고 자녀가 2명 있다 그러면 4명한테 증여를 하는 거죠. 이거 단순 한 사람한테 증여하면 세금 많아서 못 해요. 이게 매매로 가는 것이 유리할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환율도 문제거든요. 살 때는 예를 들어서 1,100원 샀어. 근데 팔 때는 1,300원 올라 버렸어. 이 환율 차이에 의한 차익이 지금 이제 양도 차익으로 들어와 버려요. 원래 환율 차이는 환차익이기 때문에 과세를 하면 안 되는데 현행 세제상 환율 차이에 의한 이 차익도 양도 차익으로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와 양도를 비교해서 따져보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받아보시고 작은 아들한테 미국 주택 구입 시 현금으로 증여를 하셨대. 언제 줬는지 모르지만 증여세 신고 안 하셨죠. 그리고 4, 6년 전에 딸한테 한 2억도 줬다잖아요. 손자들한테도 한 2천만 원씩 줬다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때 자, 유튜버들한테 가서 조회수 제일 많이 나는 게 뭐예요? 자식 간에 증여하고 안 걸리는 방법.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학비를 대줬는데 이게 증여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어때요? 다 걸려요. 우리 아들 장가 가는데 전세금 3억 대줬대요. 그럼 그 증여 아니에요? 다 증여예요. 다 걸려요. 근데 2만 명의 세무공무원이 우리 5천만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모든 사생활을 다 샅샅이 뒤진단 말입니까? 그거를 유튜브들이 막 거기서 공격적으로 다 얘기를 해놓으니까 무슨 얘기만 하면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아시는 분 지인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15년 전에 아들 결혼식 때
5천만 원 전세금 이체해 줬는데 이번에 증여를 하려는데 이게 걸리냐 안 걸리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니 계좌 이체한 거는 유튜브를 봤더니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들 전세자금 5천만 원 줬는데 15년 전에 걸릴까 안 걸릴까요? 걸릴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냥 말 왜 조사받아? 자, 세무조사를 받을 사람만 걸려. 어떤 사람? 부동산 투기 단속 중에 투기 지역에서 부동산을 산 사람. 능력이 없는데. 그 다음에 5년 동안에 지가 번 돈은 10억인데 재산은 30억 늘어난 사람. 요즘 속도도 다 구간 단속하잖아요. 우리 이 자금 출처도 구간 단속을 해요. 2020년도에 너 재산이 10억 있었어. 근데 지금 2025년도에 30억이 늘어났어. 20억 어디서 늘어났어? 너 월급 받은 건 5억밖에 안 돼. 나머지가 어떻게 돼서 생성된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놈은 지금 뭐 5천만 원, 1억, 2억 중복 가지고 증여세가 되냐 안 되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줘서 법적으로 물어보면 당연히 증여가 맞아요. 근데 이게 이분이 조사받을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신 다음에 10년 안에 이제 거래된 내역을 다 조사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준 것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83세 때부터는 주시면 안 되죠. 내가 20년 살 능력이 충분히 있다. 확실하다. 그런 양반들만 주셔. 10년 더 살지 안 살지 모르겠다 그러면 주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2년 전 손녀한테 2천만 원 준 거 다 그거는 지금 문제돼도 2천만 원 세금 안 나오잖아요. 이게 걱정거리도 아닌 것을 걱정거리 만들어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래서 걱정거리는 없다. 제일 문제가 된 것은 큰아들 거 미국에 있는 거 지금 120만 불짜리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문제고 반포 아파트 지금 팔아서 1세대 주택 같으면 매각한 다음에 당신이 노후자금으로 쓸 돈하고 지금 반포 아파트 계속 살고 계시면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한 달에 한 4,500만 원짜리 예, 이게 지금 그런 아파트 집에서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너무 그러니까 가치가 너무 높은 집에서 계속 살고 계시면 요것만 해도 세금이 너무 커요. 지금 사전증여를 하시되 누구한테 주로 많이 주라고 그랬어요? 아들, 손자, 손 아들한테 많이 주라고 했어? 딸한테 많이 주라고 그랬어요?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왜? 5년 지나면 상속세가 합산이 안 되니까. 믿을 수가 없다고요? 믿으세요. 예, 두 씩 일어났는데 믿으세요. 예, 많은 사람한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지금 동탄 거를 빨리 딸한테 주지 말고 이런 거는 손자한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반포 아파트 팔기 전에 오피스텔이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주택수가 2개 돼요. 오피스텔 제일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수가 2개다. 꼭 기억하시고 반포 아파트 팔기 전에 오피스텔부터 처리를 먼저 하셔야 돼.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피스텔은 대표님 말씀대로 저 생각도 딸보다는 손자, 손녀가 좋아요. 그 이유는 사실 오피스텔은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것보다는 임대 수익 목적이잖아요. 자녀가 어쨌든 미성년 손자, 손녀가 오피스텔을 받아두면 좀 안정적인 현금 재원이 생기니까 이 정도 증여세는 연부연납 해놓으면 월세 수익만으로도 증여세 연부연납 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처리하다가 나중에 이제 연부연납 다 마무리하고 나면 임대 수익이 손자, 손녀 통장에 차곡차곡 쌓일 거고 그게 나중에 다른 거를 받아올 때 납부 재원이 되는 거니까 저도 저런 오피스텔은 딸보다는 차라리 손자, 손녀 쪽에 넘기는 게 낫지 않을까. 또 한 가지 오피스텔을 할아버지가 주잖아요. 그럼 증여세는 엄마 아빠가 내주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가 증여라고 할아버지가 또 내주면 합산돼 버리잖아요. 동일세대가 돼버리니까 동일인이 돼버려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동일인이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주고 아버지가 내주면 동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그거를 할아버지가 증여하고 증여세는 엄마 아빠가 내주고 그게 절세 방법이에요. 네. 다음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들이 제 명의로 된 집에 주민등록을 올리고 8년째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또 다른 집에 살고요. 현재 저희는 1세대 3주택입니다. 이럴 경우 증여로 보는지요? 전 월세 신고 안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앞서 케이스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부동산을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다는 것 같아요. 부모님 집에서. 그러면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것도 공짜로 집을 살게 하니까 돈 빌려준 거랑 똑같잖아요. 전세자금 빌려준 거랑. 전세자금을 8억을 빌려주고 그 8억으로 애가 집을 살고 있으면 그 8억에 대해서 원래 이자 줘야 되잖아요. 이자. 그럼 그 이자에 대해서 4.6%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차라리 내가 전세금 하고서 그거에 대해서 애 들어와 살게 하면 4.6%에 대한 그 전세금에 대한 이슈가 사라지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 집에 살게 할 수도 있고 그 이슈죠 지금.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증여로 보냐라는 부분인데 제가 일단 증여세 계산하는 법 그거 먼저 살짝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부동산의 가격 곱하기 저희가 아까 100분의 2라고 해서 2%를 기준으로 하니까 10억을 하면 2천만 원씩 5년에서 1억 원이고 저희가 1억 원을 넘는 거에 대해서 과세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10억 원이 기준인가요? 라고 하면 정확히 계산하면 한 12억에서 13억이 돼요. 왜 그러냐? 저희가 5년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들을 현재 가치로 또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딱 10억이 아니라
한 부동산 가치가 12억이어도 괜찮아요. 일단 그 1억 원 한도 이하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이 과연 12억이 넘냐 안 넘냐라는 포인트를 먼저 맞춰야 될 것 같고, 대표님께서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적발이 돼서 과세가 될 것이냐라는 건 또 두 번째 문제겠죠. 법적으로 증여가 맞냐와 과세관청이 이걸 파악하고 나한테 증여세를 과세할 거냐 말 거냐인데, 과연 과세가 많이 이루어지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자식들 사는데 그걸 증여라고 보는 것은 조금 그렇죠. 근데 이제 법상으로 따지면 아까 이제 우리 안 변호사가 얘기했지만은 13억 몇 천까지는 증여가 안 걸리고요. 가격상으로. 근데 13억 넘는 집들을 아들한테 살게 하는 거는 거의 많지 않죠. 그리고 옛날에 국세청에서 딱 한 번 10억 넘어가는 전세 금액에 대해서 그게 자금 출처를 조사한 적은 있었습니다. 고가의 전세가 과연 본인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지만, 그 고가에서 무상으로 살고 있는, 자식들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 집을 증여세 조사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무상으로는 거의 잘 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사는 제 여기 집은 15억이 채 안 돼요. 근데 사정상 이게 학교 때문에 강남의 집으로 옮기려고 해요. 주민들하고 손녀를 학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합산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럼 별개예요. 따로따로. 그러면은 강남집은 시가가 한 20억이 넘는데, 그러면 아들한테 월세를 받아야 되나요?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 집에서 무료 사는 자식들을 다 추적해서 국세청에서 지금까지 증여세 부과한 사례는 아직 못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국세청 직원들은 보고 저 사모님은 있구나 하고 조사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까지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정 뭐 하면 2, 3억이라도 받아도 좋듯이 3, 4억이라도 그 범위 안 들어오게 증여세 안 걸릴 정도만 받으시든지. 정 불안하시면 지금 이제 5분밖에 안 남아서 저희가 지금 준비한 5가지 질문은 저희가 다 됐는데, 네, 추가적으로 혹시 제가 일단은 여기에 담지 않은 것 중에 저희가 직문즉답이 가능한 걸 제가 또 뽑아봤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소유 중이시래요. 근데 지방 면 단위에 위치한 돌아가신 부모님 농가가 있어서 현재 5명 중에 아무도 상속받지 않는 상태래요. 뭐 이게 농가주택 이런 거 대표님도 강의 때 많이 말씀을 상속주택 이렇게 받으면 상속주택에 영향 미친다라는 강의 주제 많이 하셨잖아요. 그거랑은 조금은 다른 주제예요. 왜냐면 이건 피상속이니 어쨌든 상속주택이 뭐가 되느냐의 개념이 아니라, 상속주택은 이 농가주택일 텐데 이 농가주택을 아무도 안 받고 있대요. 그리고 현재 그 기준시가가 1,300만 원밖에 안 된대요. 이 부모님 농가주택이. 근데 빈집의 재산세는 이분이 내고 계시대요. 보통 상속이 개시됐을 때 최연장자한테 이게 고지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연장자, 가장 큰 장남이나 장녀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경우 2주택으로 인정되어서 현재 거주 아파트 매도 시 일반 세율 과세가 되는 건가요? 라고 걱정을 하고 문의 주셨습니다. 이 경우는 한 채라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일반 주택 한 채하고 상속주택이 상속받아서 이렇게 상속주택이 특례가 들어오면 이게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첫째, 두 채일 경우는 선수의 상속주택 하나, 가장 보이기에는 오래된 것만 특례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당연히 한 채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고, 세 번째, 동일 세대가 아니면 이건 특례가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따라서 이 집은 같이 살다가 상속받은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 모시지 않으니까. 자, 선수의 상속주택 한 채이고, 그 다음에 내가 기존 일반 주택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아서 두 채가 됐고, 그 다음에 동일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주택 특례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그건 과세가 될지 모르지만, 일반 주택을 먼저 팔 때는 상속주택은 없는 걸 본다. 그래서 1세대 주택으로 비과세가 됩니다. 네. 여기 시기를 안 적어주셔서 그런데 서울에 보유한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상속을 받았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주택을 언제 샀는지, 상속이 언제 개시됐는지가 안 적혀 있어서 일단은 대표님 말씀대로 내가 서울에 있는 집을 갖고 있다가 상속이 개시됐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아무도 안 받고 상속을 안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법정 지분대로 등기를 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꼭 분할력이 없어도. 그러니까 등기를 바꿔 놓으셔도 되고 안 바꿔 놓으셔도 사실은 매각하거나 할 때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그냥 빨리 법정 지분대로 해서 그냥 농가주택부터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증여세 질문입니다. 부모님 아파트를 명의 이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대출금을 10년째 대납하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데 이런 경우 세율이 낮아지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부모님 아파트를 자녀가 가져오나 봐요. 근데 그 대출금을 10년째 본인이 내고 있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거면 부모님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게 혹시 부모님에게 자녀가 증여한 걸로 보면 어떡하나. 두 번째는 이게 부모님의 대출금을 갚아주는 행위가 빌려준 걸로써 내가 부모님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의 채권으로서 내가 양도대금하고 상계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도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한번 답변 주신다면. 근데 이거 대출금을 10년째 대납했다고 그랬거든요. 원금을 대납한 것인지 갚아나가고 있는지 이자를 지금 아버지 대신 부모님 대신 갚아나간지는 정확치는 않지만 지금 이 질문 내용으로 보면은 이자를 대신 내고 있다는. 근데 만약에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이자를 내고 있는 것이 아버지한테 내가 줬고 밭도 돌려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럼 증여예요, 그거는. 아버지한테 증여한 거예요. 근데 내가 줬는데 내가 돌려받을 생각이 있거나 또는 지금 준 돈은 지금 부동산 대금의 선급 성격이다. 선급금 성격이다. 전에 대법원 판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10년 동안 아버지한테 이 부동산을,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영모기지른처럼 10년 동안 300만 원씩 줘서 3천만 원, 3억을 준 거죠. 그리고 이제 5억짜리라 그러면 2억만 추가 더 주고가지고 사왔어요. 그러면 이 먼저 준 돈이 선급금 성격이냐 아니냐는 판단했을 때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건 선급금으로 봐야 맞다. 예. 그래서 부모 대금을 정산했으니까 이게 요걸 주는 것이 어떤 의도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다 형제간들이 다 있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형들은 나보다 돈을 잘 벌어. 동생이 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는 아버지한테 공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는 거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지금 어려울 때 생활비를 대주는 자식이 나는 그 자식한테 주고 싶지 아무 도움도 안 준 사람한테 주고는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로 본다면 요거는 선급금 성격으로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그거를 다 지금 통장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니까 그걸 다 더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1억이 건너갔어. 그러면 이것이 4억짜리다. 그러면 3억만 주고받더라도 문제는 안 생긴다고 보야죠. 그러니까 매매 대금의 일부로 보고 선급금 처리로 하더라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에 상속받은 토지를 농사를 안 하고 그대로 둔 상태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과일 농사를 하던 곳이래요. 부모님이 뭐 하시고 계셨겠죠. 근데 손이 부족해서 그냥 둔 상태라고 합니다. 오래된 나무가 있고 수확은 불가능한 상태래요. 올해 이거를 매도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절세 방법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2019년도 5년 전에 상속을 받았고 옛날에는 과일 농사 했지만 지금은 거의 안 한다. 그 다음에 지금은 나무는 심어져 있지만 수확이 불가능하다. 이때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안수남 세무사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얼마에 팔아야지 얼마 세금 나온다는 거. 근데 내가 나보고 점치라는 거잖아, 지금. 내가 도사도 아닌데. 그래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상속받을 때 평가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정확하게 따져서 뭐를 심었는지 또 다 따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조건 자체가 첫째, 자격농민으로 증여받은 걸로 봐서 8년 자격 감면이 받을 수가 있는지. 그러면 내가 1년 가서 농사를 지으면 되거든요. 이거 나무 베내고. 예, 만약에 자격농민으로 내가 감면을 못 받는다 치면 이게 사업용 비상용 토지 중과세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예, 농사를 못 짓고 안 짓고 팔아버리면 그리고 상속받아서 5년 이내에 팔았어야 되는데 5년이 지금 경과돼 버리면 비상용 토지가 돼서 10%가 세율이 가산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지금 파시면 안 되고 절세 대책은 있습니다. 미리 상담 받으시고 팔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셨으니까 뒤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얼마에 파시는지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저희가 5년 전에 상속받았으면 이때는 당연히 기준시가 신고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 농지가 기준시가로 하면 굉장히 평가액이 낮았을 거고 상속 당시에 그러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굉장히 낮게 평가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5년 뒤에 매각을 하실 때 양도세가 꽤 많이 나올 거고 그 양도세를 대표님 말씀대로 자경감면이나 뭐 이런 것들 비사업용 토지 인정 안 되고 해서 사업용으로 인정받아서 양도세 계산하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 자경감면도 못 받고 혹시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중과세까지 맞아버리면 안 그래도 양도 차익이 큰데 세율까지 불이익해져 버리니까 세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 절세 방안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소유하신 분의 가족관계나 여러 가지 증여 의사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절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무사님들은 그냥 이거 뭐 이러니까 그냥 파시고 양도세 내라 이러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계약하시기 전에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혹시나 절세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시간이 돼가지고 한번 잠깐 쉴 겸 쉬는 시간 하고 저희 오신 분들 중에 질문을 못 하신 분이 있으면 포스트잇에다가 적어서 주시면 저희가 붙여놨다가 증문즉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10분 뒤에 하겠습니다. 네.